여기가 훨씬 따뜻해요. 아 진짜. 네. 순간 스토리가 훅 들어와서. 네, 저도 이 영도가 처음인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영도이셔서 아버지 고향 이렇게 처음 오게 돼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앞에 적힌 것처럼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허지윤이라고 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막 알만한 그런 유명한 영화를 아직 만들진 못했는데, 지금까지 뭐 큰 영화 스텝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단편 영화 작업을 하면서 제 꿈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좀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영화 만드는 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신가요? 네네. 또 아예 영화 관련 없는 쪽으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뭔가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동료 창작자로서 제가 무언가 가르친다기보다도 제가 영감을 어떻게 얻었고 나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작품들을 좀 사례를 바탕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주제 선정과 내용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나로부터 컨텐츠 시작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영화들이나 제가 썼던 글들을 생각해 보면 저를 떼어놓고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허지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상상력을 덧붙였고 어떤 질문들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들로 발전시켰는지, 그런 힌트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능 컨텐츠 또는 웹드라마 컨텐츠, 드라마 또는 어떠한 종류의 컨텐츠를 준비하시던 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을 하는데요. 배우들한테 디렉션을 주기도 하고 촬영 감독한테 어떻게 찍어달라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현장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이렇게 영화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쓰고 머리를 쥐어뜯고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요. 저는 불어라 건풍아라는 검술 액션 영화에서 스크립터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혹시 스크립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진행표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조감독이 하는 역할이고, 비디오, 오디오. 스크립터는 이제 저희가 막 NG, OK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지금 우리가 어느 만큼 찍었고 어떻게 보면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영화에 참여했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오, 좋았습니다. 그제 네. 진짜 이거 보신 분 얼마 없는데 대차게 망한 영화이긴 하지만 이번 여름에 블록버스터로 SF 영화였고 우주 영화였어요. 이 더문이란 영화에서 신과 함께를 만드신 그 김용하 감독님 밑에서 CG를 담당한 연출팀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직접 만들었던 영화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에는 제가 세 사람이란 영화를 만들었어요. 과거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인수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고서 뭔가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제 개인적인 질문을 담아서 만든 영화였는데, 제 실화는 아니고요. 이 영화를 살짝 보여드릴 겁니다. 네, 아주 짧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담은 영화였고, 또 2020년에는 제가 트랩이라는 꼬맹이들이 나온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이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선생님 문좀 열어줄래? 아무 냄새가 없어. 야, 어디 가? 빨리 들어. 네, 트랩이라는 영화는 외로운 방치아동 유빈이가 다원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어른들의 세계에서 탈출하는 그런 어떤 판타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을 투자받아서 그 제작비로 영화를 찍었고요. 김포국제 청소년 영화제에서 최우수상, 그리고 합천영화제 단편 경쟁분에 진출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2022년 제가 가장 최근에 작업한 영화는 가정동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역시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 가정동이라는 동네를 제가 살면서 느끼고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공간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빠르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영화로서 기억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영화인데, 아까와 달리 좀 뭐가 많죠. 그래서 뭔가 다른 영화제들에서 제작 지원을 투자받아서 찍었고, 많은 영화제들에서 상영을 했고 수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파리 한국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내년에 이제 프랑스에 초청을 받아서 상영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나에서 컨텐츠 시작하기인데,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저에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수업을 들으러 가고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 수업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님께서 오스카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었는데, 사실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뭔가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것을 찾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것들에 막 해야 되나? 내가 더 평범한 것들을 찾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이 말을 보면 가장 나다운 것을 찾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작업했다고 소개한 이 가정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오래된 동네 가정동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결국엔 시를 읽기만 하던 주인공이 시를 쓰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없는 두 줄짜리 줄거리인데, 여기에 다 저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인 가정동이고, 제가 가정동이라는 곳에서 보고 만났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또 시가 있습니다. 가정동에. 네. 그래서 가정동은 이런 동네예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 오래된 빌라가 있고, 그 맞은편에선 굉장히 빠르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 동네를 거닐 때마다 되게 이 대비가 영화적이다, 이 대비가 되게 이상하다,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풍경들이, 이런 동네의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고, 또 저희 동네에 콜롬비아 보도 육교라는 되게 이상한 이름을 가진 육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교가 이 오래된 동네와 그 신도시, 재개발로 막 올라오고 있는 신도시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걸어서 이동하려면 이 콜롬비아 육교를 꼭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름도 특이하고 이 육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이 육교가 등장하는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할까,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또 가정동을 막 구석구석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산책하다가 어느 날 오래된 빌라 벽면에 누가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붙여놓고 시를 써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님이 써놓은 시였는데 제가 되게 답답하고 좀 막 이렇게 학교 졸업을 앞두고 어떤 영화를 찍어야 되나 고민을 앞둔 시기에 이 시를 발견한 거예요. 가난하고 또 고독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되게 큰 위로를 얻었고 뭔가 이 시를 읽고 있는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동네에 대한 감상들, 생각들과 이 시를 읽게 된 순간에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제 안에서 생겨납니다. 여기 쓰이는 시가 매일매일 바뀌면 어떨까? 매일 시를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시를 쓸까? 그리고 이 매일 바뀌는 시를 읽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일까? 왜 매일 시를 읽을까? 또 시를 읽었다면 좀 그 티를 내고 싶을 것 같은데 시를 읽었다는 티를 어떻게 낼까? 이러한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이 질문에 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로 답을 했어요. 매일 시를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정동에 살면 매일 그 육교를 오가면서 신도시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아침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시를 한 편 쓰고 나가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시를 쓸까? 가정동이란 동네에 살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 일하면서 오가면서 느꼈던 것들을 쓰겠다. 그렇게 막 멋부리지 않은 투박한 시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시를 읽으러 오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질문에는 그게 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 가정동에 살면서 또 청라라는 신도시에 오가면서 막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 부잣집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막 아낌없이 시키고 내 또래 연인들이 와서 맛있는 것들 막 사 먹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약간의 어떤 서러움 그리고 어떤 약간의 열등감 이런 것들도 느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렇게 가정동에 살고 신도시로 일하러 다니는 한 청년이 주인공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걔는 왜 매일 시를 읽을까? 뭘 느낄 수 있어서 시를 읽을까 했을 때 제가 그 가정동 담벼락에 적힌 시를 딱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느낀 것들을 매일매일 느끼는구나. 가난한 고독에 대한 시가 나의 처지를 공감해 주는 것 같은 그 이유에서 매일 시를 읽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를 읽었다는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거는 되게 오래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인과 시를 읽는 사람이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벼락과 그 화이트보드 사이 공간에 담배를 두고 가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질문들에 저에게로부터 나온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로 답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시나리오를 쓴 걸로 이렇게 공모전에 내서 투자금을 받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렇게 답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됐는지 그 이름 모를 시인은 어떻게 등장되고 또 이 청년이 시를 읽는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름 모를 시인은 그 전날 청년이 두고 간 담배를 피면서
시를 써내려 갑니다. 여기 살짝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라는 시를 써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라는 시를 또 청년이 읽는 장면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을 마치고 퇴근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담배를 한 갑 사고요. 콜롬비아. 우리 동네 콜롬비아 육교.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던 콜롬비아 사람들 고맙다고 만든 육교. 매일 흔들리는 콜롬비아를 건너 반대편 남의 아파트 지으러 간다. 이 땅에 내 집은 없고 나머지는 가득하다. 난 바다에 서고 싶다. 배를 하나 사야지. 튼튼한 보트 하나. 이름은 콜롬비아. 네. 그런 질문들의 답이 이렇게 영화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 내가 바라본 풍광들, 그리고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풍경들, 그리고 내가 꼭 써먹고 싶었던 한 장소, 이러한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좋은 소재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영화, 제가 만들었던 영화를 예시로 또 소개를 하자면, 제가 2020년에 찍은 트랩이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한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잊혀지지 않는 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이미지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영화에 꼭 찍어야지, 영화에 꼭 넣어야지 했던 이미지인데, 한 꼬맹이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동전을 바깥으로 던지는 이미지예요. 왜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늘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작은 자판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동전을 수거해 오시면 집 안에 이렇게 까만 봉지에 동전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좀 되게 비싼 취미를 갖게 되는데, 동전을 창밖으로 던지면서 놀았어요. 네. 근데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무나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부모님들도 늘 말하고 너 그때 그러고 놀았던 거 기억나냐? 이렇기도 하고, 아, 그 장면이 되게 특이하다. 그 장면이 언젠가 내 영화에 한번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늘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동전을 어디로 던지면서 놀았냐면,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이렇게 옥상이 있었어요. 유치원 옥상이 있었는데 거기 작은 풀장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장난을 쳤었어요. 그래서 거기 넣어 혼자 놀면서 거기 골인 시키면 기뻐하고, 어쨌든 이런 저의 유년기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미지 자체는 재밌고 특이하고 뭐 그런데, 내가 이걸로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이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를 찍을 때쯤이 한창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고
휴학하고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뭐 이럴 때였어요. 한 친구가 트레비 분수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트레비 분수가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또는 그 동전을 던지고 몇 년 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 번뜩 제 안에 있던 이미지들이 막 조합되면서 이 이야기가 섞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 외롭게 방치된 아이가 집에 있는 게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집 앞에는 유치원 옥상에서 맨날 노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다가 어느 날 TV에서 트레비 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서 동전을 찾습니다. 그 동전을 이렇게 쥐고서 소원을 빌고 옥상 풀장으로 넣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창 또 그때 제가 그런 아동학대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봤고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트랩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 트레비의 그 소원 비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표정을 참 연기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린이 배우가. 그래서 트랩이라는 영화 역시도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의식들 그리고 친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만들어지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방법은 나로부터 이야기의 소재를 찾는 것인데 나로부터 컨텐츠를 발굴해내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뭘 가지지 못했는지 나의 결핍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는 방법으로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은 이 책입니다.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도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되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술가라는 자아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저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런 공신력 있는 어떤 한 작가의 이야기를 또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는데 혹시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되게 다행이네요.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모닝 페이지입니다. 이 모닝 페이지가 뭐냐면 매일 아침에 노트를 펼쳐서 새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쓸 때 막 쏟아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든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또 검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해도 되나? 내가 이런 나쁜 생각해도 되나? 내가 이런 나쁜 계획을 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쓰다가 이건 넘어가야지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적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글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이 쓰는 나도 8주 동안은 보지 말라고 해요. 이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그 걱정을 내려놓는 것 과정 자체가 조금 더 나에게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닝 페이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떤 소재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닝 페이지를 소개시켜드렸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라고 해요. 이 데이트는 누구랑 하는 거냐? 나 스스로와 하는 데이트거든요. 무조건 혼자 해야 되고 뭐 산책이 됐든 미술관을 가든 전시회를 하든
공연을 보러 가든 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 밀어놨던 것들, 이 아티스트 데이트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기적이게 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닝 페이지를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이 세 페이지를 다 채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가끔씩 뭘 쓰지로만 이렇게 막 5줄을 하다가 뭐 주변을 돌아봤을 때 뭐 우리 집 밖에 뭐가 보이는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가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티스트 이 모닝 페이지를 오랜만에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가정동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떠올렸을 때 그 경험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는 가정동 산책을 다녀왔다.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육교에 꼭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제가 그날이었다.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기 위해 떠난 산책이었다. 언젠가 콜롬비아 육교를 내 영화에 써먹고 싶다. 이런 것도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 가정동은 오랜만에 느낀 이거 괜찮다 싶은 작품이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귀찮아서 미루고 있던 가정동 탐방을 눈 딱 감고 실행했던 바로 그날 생긴 아이디어이자 발견이었다. 몸으로 찾고 걸어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이야기가 저절로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과 지금껏 살아왔던 경험이 만나고 버무러질 때 이야기가 생겨난다. 이런 글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이게 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미약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어왔던 방법과 시나리오를 발전시켰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러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시고 만드시던 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온 첫 번째는 끝났고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어떤 이야기 할까 하다가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아직 이런 주제를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거의 모든 시각 컨텐츠에 적용 가능한 제작 프로세스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또 여기에 뭔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면 제작 지원 사업에도 내야 되고 공모전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만한 영화 프로세스를 준비해 오긴 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시각 컨텐츠에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영화는 크게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준비가 되고 이행이 되거든요.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는 뭐뭐 이전 이란 뜻이고 포스트는 뭐뭐 이후라는 뜻이라서 프로덕션이 촬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촬영 이전의 작업들, 그리고 촬영 이후의 작업들,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먼저 시나리오를 써야겠죠.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뭐 그 컨텐츠가 무엇이든 간에 기획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배우들 또는 출연자들을 캐스팅하고요. 로케이션 헌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화 속 또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찍을 실제적인 장소들을 찾으러 다니고 섭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텝을 꾸려야 되겠죠. 스텝까지 꾸려지면 배우들이랑 스텝들이랑 다 모여서 대본 리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하는데 시각화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실제로 찍을 것인지 그림 콘티를 그리기도 하고, 또는 레퍼런스, 내 영화와 또는 내 컨텐츠와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끌어다 모아서 전체 파일링을 하는 그런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에는 이렇게 3가지 과정을 거치라고 소개를 해요.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고쳐 쓰는 시나리오 탈고 과정이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영화 소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느 누가 이런 사건을 만나서 뭐뭐 하게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짧은 줄거리를 저희는 시놉시스라고 부르고요. 시나리오 작가도 시나리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시놉시스를 쓰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 베이스,
기본 이야기의 틀이 정해져 있어야지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길을 잃지가 않거든요.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은 굉장히 긴 작업이라서 100페이지 넘어가는 글을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시놉시스 몇 줄이 딱 잘 정해져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놉시스에서 트리트먼트로 발전을 시키는데요. 트리트먼트는 보통 우리 막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하는데 영화에서는 트리트먼트를 시놉시스에서 더 발전시킨 종류의 글을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글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나리오를 쓰기 이전에 소설처럼 모든 것들을 쫙 디테일하게 적는 과정을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가 완성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는 씬 구분, 그리고 지문, 그리고 배우들의 대사, 이렇게 어떤 명확한 형식이 있는 종류의 글인데요.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중요한 점은 어떤 문학적인 감정 표현이나 문학적인 표현들은 좀 배제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씬을 만들어내는 어떤 지도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만 쓰라고 가르쳐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런데 뭐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쳤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화하기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좋은 표현이긴 할 수 있어도 시나리오에는 그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예산안을 쓰게 됩니다. 식비, 그리고 장비 대여료, 스텝 인건비, 장소 대여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요. 이건 제가 아까 찍었다고 소개시켜드린 트랩이라는 단편 영화의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것까지 해서 총 한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가장 많이 드는 거는 배우들 인건비와 식비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안을 쓰게 되고요. 사진을 찍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꾸립니다. 영화의 스텝들은 이렇게 나뉘집니다. 연출팀은 감독 밑에서 이제 영화 내적으로 이 카메라 프레임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이 연출팀의 역할이고요. 제작팀은 PD, 제작부로 이루어지는데 이 화면 바깥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식당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식사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뭐 장비를 쓸래도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로케이션 헌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술팀은 또 연출팀과 비슷하게 세트를 만들고 소품을 준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사운드는 이제 영화의 중요한 대사들 또는 공간음들을 녹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배우들 분장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잡고 운용할 촬영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명, 중요한 조명도 이렇게 부서가 나뉩니다. 이것도 트레비라는 단편 영화의 스텝 리스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스텝을 꾸리고 예산을 작성하면 이제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필름메이커스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아실 텐데 영화 스텝을 구인하기도 하고 뭐 시나리오 작가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광고의 모델을 섭외하기도 하고 되게 원래 처음에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였다가 이제는 이 필름메이커스가 많은 컨텐츠들에 필요한 스텝이나 배우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런 인력들을 섭외하는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영화 소개를 올려요. 그러면 배우분들이 프로필을 엄청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프로필을 다 소팅해서 이미지에 맞는 프로필에 연락을 하고 연습실을 빌려서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대본을 미리 보내주고 그 대본을 연습해 오라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오디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헌팅을 나갑니다. 제가 트랩이라는 영화를 시나리오를 써보니까 막상 그럼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살았던 데서 찍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치원을 섭외하고 이 가정집에 문을 두드려서
제가 며칠 동안 영화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간만 정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기를 끌어올 것도 섭외를 해야 되고 스태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주변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 주변에서 뭐 공사장은 없는지, 소음이 괜찮을 것인지, 왜냐면 우린 또 소리를 녹음해야 되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장소를 섭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연출적인 작업들을 합니다. 대본 리딩, 그리고 동선 리허설. 이제 배우들을 불러 모아서 이 시나리오의 연출 의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나의 감독의 어떤 연출 의도,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하고요. 또 전체 스태프들이 만나서 안면을 트는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면을 트는 시간도 가져야 하고, 또 연습실을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콘티를 그립니다. 콘티 작가님 한 명을 섭외해서 글로만 되어 있는 이거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콘티 작업을 했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도면을 그려서 배우들의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까지 다 준비하는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지나고 나면 프로덕션을 들어갑니다. 이 촬영은 정말 수많은 변수들의 연속입니다. 이 미술팀이고요. 이 세팅해놓은 이 미술 소품이 막 돌풍이 불어서 막 자꾸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촬영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감독은 배우들한테 디렉션을 주고, 주변 스태프들은 또 그 다음 촬영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미술 감독인데요. 이제 막 스태프들과 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 씬에서 필요한 소품들은 뭐지? 이런 감독 뒷담화를 까기도 좀 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촬영은 프리프로덕션에서 준비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촬영할 때 그 구호가 있어요. 카메라 하면 촬영 감독이 롤 이렇게 하고, 사운드 하면 녹음하는 사람이 스피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슬레이트가 들어와서 슬레이트를 치고, 레디 액션 하면 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슬레이트를 왜 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씬 구분, 소리. 소리도 있고 씬 구분도 맞아요. 이렇게 영화는 영상과 소리를 따로 찍습니다. 따로 찍고 따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꼭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화면 앞에서 치면 녹화를 했을 때 이것이 딱 맞는 시점과 오디오 파일을 편집 프로그램에 끌어오면 파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딱 칠 때 탁 이렇게 피크를 치는 그 파형을 맞추면 딱 싱크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치는 거예요. 예능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슬레이트를 치는 이유는 그렇게 싱크 작업, 그리고 씬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수에 대응하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독의 가장 큰 역량이기도 한데요. 날씨, 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막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트랩이라는 영화 찍을 때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장면들은 다 쨍쨍하고 화창한 여름날의 날이었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오고 찍기로 했던 것들, 기존 컷들을 삭제하게 되고, 현장에서 막 콘티를 다시 짭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갑자기 이거 못 찍겠다, 시간 없다,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돼, 막 이러면서 현장에서 막 그 변수에 대응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프로덕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다 찍고 나서도 막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추가 촬영을 하기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돌입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편집을 하고 사운드 믹싱을 하고 색 보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편집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머지 작업이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운드와 화면에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머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클립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하는데도 한 며칠을 씁니다. 그리고 컷을 편집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촬영하기 전에 그렸던 콘티를 보면서 찍은 것과 대조하면서 이 순서대로 촬영본을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상에서 배열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흡 편집을 합니다. 여기는 좀 짧게 가자. 이 씬은 빠른 호흡으로 가자. 이 씬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느린 호흡으로 가자. 이렇게 어떤 감독의 의도들이 들어가는 편집을 하고요. 이렇게 편집이 되고 나면 이야기 편집을 또 합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찍어놓고 보니까 이 장면은 이 장면 전에 나오는 게 맞겠구나 하면서 이런 편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사운드 믹싱을 합니다. 사운드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 배우 대사를 녹음할 때와 이 배우 대사를 녹음할 때 미묘하게 그 주변 공기의 소리가 다를 때가 있고 그런 어떤 차이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운드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사운드 믹싱이라고 하고 효과음, 음악, 그리고 현장음 이런 것들이 잘 균형 맞추는 작업을 믹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잘 녹음이 안 된 거는 이렇게 배우를 다시 불러가지고 후시 녹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방음이 되는 이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 대사만 녹음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이 사운드 믹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색 보정을 해야 됩니다. 영화를 찍었는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무엇인가, 이 가정동이란 영화는 좀 쓸쓸하고 차가워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을 이렇게 조정해야겠다. 좀 더 따뜻한 색을 빼고 차가운 색을 더 집어넣어야겠다 라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색 보정 스튜디오에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막 미세하게 색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찍어놓은 게 색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색 보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작업은 다빈치 리졸브라는 앱을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그게 현직에서도 사용되는 앱이고 무료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다빈치 리졸브 사용법 이렇게만 검색해도 엄청 많은 튜토리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색 보정을 좀 하고 싶다 할 때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되고 나의 컨텐츠가 완성이 되면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종 영화제가 엄청 많아요. 막 저기 해남 땅끝마을 영화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도 이 포스트 프로덕션의 과정입니다. 그런 데서 출품을 해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겠죠. 또는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면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 참 주변에 힘들게 찍어놓고 완성시켜놓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자기 외장 하드에만 묵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창작물은 관객들을 만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어쨌든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고민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해보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창작을 이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멋진 창작자가 되길 바라시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1시간은 제가 알기로 음식을 이렇게 시켜주셔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뭐 질의응답도 가진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좀 질문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시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